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혁이 다른 의사들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숨 앞에서 환자를 가려?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의료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다른 의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비켜. 지금부터 이 환자 내가 집도한다. 수술도 책임도 내가 질 거니까. 1분 1초가 다급한 응급실. 과거의 시간이 흘러 운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기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침대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 나이 추정 70대. 복통 호소하며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노인은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외투는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었고 젖은 양말에서는 발가락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얼굴 곳곳에는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 저 냄새 좀 봐. 대기실에 앉아있던 보호자 중 한 명이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여기로 데려왔지?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약하고 빨라요. 체온은 35도.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서준혁 부원장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빴습니다. 새벽 응급수술을 마치고 병실 회진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술실에서 보낸 탓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준혁은 응급침대 위에 노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원장님, 12번 수술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것 같은데 병원비는 누가 내려고.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초라한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응급실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노인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응급실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직 의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할 거야? 새로 온 김 레지던트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병원비 지불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퇴원시키는 게 어때? 다른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 간호사가 노인에게 다가가 혈압을 재려고 했지만 노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더 떨어졌어요. 80에 50이에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복통도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이 환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비만 해도 몇십만 원인데 보호자 연락도 안 되고 무연고자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오가며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냥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간호사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나 그냥 나갈게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확실한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복도를 걸어 나가려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벽에 기대어 쉬어가며 걸었습니다. 응급실 출구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갑자기 노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간호사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파랗게 변해 있었고 호흡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급작스러운 소리에 응급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 거의 안 잡혀요. 혈압도 측정 안 돼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서준혁이 내려왔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잠깐 휴게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혁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혁이 다른 의사들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숨 앞에서 환자를 가려?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딴 식으로 진료할 거면 당장 가운 벗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술은 내가 해. 책임도 내가 질 거니까.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비켜. 지금부터 이 환자. 내가 집도한다. 의료진들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응급처치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준혁은 즉시 노인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고 복부를 촉진하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숙련된 손길로 빠르게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부 경직, 반발 압통 양성, 혈압 떨어지고 맥박 빨라짐.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전형적인 급성 복막염 증상이야. 즉시 수술실로 올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제 없이 CT 찍을 수 있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신장 기능 확인 안 됐으니까 조영제는 위험해. 단순 CT로 먼저 확인하자. 방사선과의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명의 환자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준혁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아까까지 망설이던 의사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CT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맹장 파열, 복강 내 농양 형성. 영상의학과 의사가 소견을 알려왔습니다. 장기 일부의 괴사 진행, 즉시 수술 필요합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수술실 준비됐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준혁은 노인을 수술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준혁도 함께 뛰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마취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마취 위험도가 높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수술 안 하면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 준혁이 답했습니다. 가족 동의서는? 마취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연고자입니다. 응급 상황이니 의사 판단으로 진행하죠. 준혁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강을 열자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복막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장의 일부가 괴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 조수 의사가 말했습니다.
괴사된 장 부분 절제하고 복강 세척 철저히 해야겠어. 준혁이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복지사 하동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무연고자 환자라고 들었는데 수술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무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준혁의 목소리가 수술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인터컴을 통해 밖에 대화가 들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이야기하자. 3시간이 지나고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준혁이 수술실에서 나오자 복지사와 원무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준혁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비 전액 내가 낸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원장님. 그런데 왜? 복지사 하동길이 궁금해했습니다. 준혁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이 환자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그리고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복지사와 원무과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에는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중환자실에서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각종 생체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통해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손을 바라보던 준혁.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이 7살이었던 그 겨울밤으로. 그날은 유난히 춥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린 준혁은 가족과 함께 친척집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낯선 동네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목길.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희미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준혁은 무서움과 추위에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골목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집이 어느 방향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눈물마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발가락이 시려와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지만 그 얼굴에는 순수한 걱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울고 있는 어린 준혁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왜 울어? 여인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말투가 조금 어색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어린 준혁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집을 못 찾겠어요. 준혁이 훌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굽혀 준혁과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줌마가 도와줄게. 더듬거리는 말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어린 준혁에게 둘러주었습니다. 자신도 추웠을 텐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낡고 냄새나는 옷이었지만 그 온기는 준혁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춥지 않지? 고맙습니다. 준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 찾아줄게. 아줌마가 같이 가줄게.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말 따뜻했습니다. 여인은 준혁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중간중간 무서워하지 마. 아줌마가 있어. 괜찮아. 라고 반복하며 준혁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여인은 지쳤을 텐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혁이 지치지 않도록 자주 쉬어가며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힘이 나. 드디어 준혁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수상한 여자가 아이를 유괴한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급히 뛰어와 여인을 둘러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이 놔. 경찰관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 아이가 길을 잃어서 말이 더듬거리며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준혁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 분이 저를 살렸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여인의 상태를 보고는 더욱 의심했습니다. 여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자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니. 한 경찰관이 화를 냈습니다. 여인은 준혁을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몸으로 가렸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착해요. 다치면 안 돼요. 여인이 중얼거리며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여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경찰관들이 강제로 여인을 끌어냈습니다. 아이 놔. 당장 놔. 여인은 준혁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항했습니다.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 끝까지 준혁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저 분을 데려가지 마세요. 준혁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여인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여인은 창문 너머로 준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여성, 아동 유괴 시도로 검거, 화면에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범인은 정신병력이 있는 50대 여성으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준혁은 텔레비전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준혁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 큰일 날 뻔했어. 수상한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준혁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평생 후회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 어린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감. 그 손의 온기만이 마음속에 남아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준혁은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그 여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손의 모양과 크기는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부원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복지사 하동길이 자료를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원장님, 양춘자 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준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동길의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니까 한솔 어린이집에서 25년간 조리사로 근무하셨어요. 아이들을 무척 아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동길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하동길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전에 갑자기 사직하셨는데 그 이유가 참 안타까워요. 하동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양춘자 씨에게는 자신의 5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차가 전복되면서 아이들이 차 안에 갇히게 된 거죠. 양춘자 씨가 현장에 있었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마침 그날 현장 체험학습을 따라갔다가 사고를 목격한 거예요. 차가 전복되자마자 양춘자 씨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구하기 시작했대요. 하동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먼저 구하시느라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죠. 한 명씩 한 명씩 밖으로 빼내시는데 자신의 아들은 제일 안쪽에 있었어요. 거의 다 구하고 마지막에 아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동길이 말을 멈췄습니다. 차가 폭발해버린 거군요. 준혁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살렸지만 자신의 아들만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양춘자 씨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사고 자체가 누구 잘못도 아니었는데 자신을 너무 자책하셨어요. 하동길의 목소리가 안타까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 것 같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직하시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가족들도 양춘자 씨가 너무 변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자책하시고 사람들을 피하시고 하동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오신 거군요.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양춘자는 자신의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20년간 길거리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동길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말로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대요. 말수는 적으셨지만 누구든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시고 아이들을 보면 눈빛이 특히 달라지셨다고 해요. 하동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에서 우는 아이가 있으면 꼭 다가가서 달래주시고 자신이 먹을 빵이나 김밥도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준혁은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던 양춘자의 모습이 말입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춘자 씨는 남은 음식 있으면 꼭 가져가셨는데 정작 본인은 거의 안 드시고 다른 노숙인분들이나 길고양이들에게 다 나눠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늘 굶고 다니셨군요. 준혁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양춘자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 말씀으로는 겨울만 되면 양춘자 씨가 더 걱정되셨대요. 옷도 변변치 않으시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데도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동길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폐 끼치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아프셨을 때도 병원 가시는 걸 극구 거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준혁은 양춘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했습니다. 선한 마음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동길이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양춘자 씨 별명을 천사 할머니라고 불렀대요. 누구한테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그 여인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원장님, 하동길이 준혁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양춘자 씨를 아시는 건가요? 준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양춘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이 말라 있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이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양춘자는 당황했습니다. 수술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수술요? 저는 돈이 없는데. 양춘자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병실에 누워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비용은 이미 처리되었어요. 간호사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양춘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자신의 병원비를 내준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춘자는 그를 바라봤지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젊은 의사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혁입니다. 할머니 수술을 담당한 의사예요. 준혁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양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돈이 없어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양춘자 곁에 앉았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보다 준혁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양춘자는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양춘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춘자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양춘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20여 년 전, 겨울밤에 길을 잃고 울고 있던 7살 아이를 기억하세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양춘자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양춘자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드시면 힘이 날 거예요. 준혁이 그날 밤 양춘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순간 양춘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울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자신이 건넸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혹시 그 작은 아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바로 저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를 안아주셨던 그 따뜻한 손,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양춘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아가가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살아있구나.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분 덕분에 살았어요.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춘자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양춘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가던 순간, 그 아이가 울부짖던 모습. 그때 나 때문에 많이 무서웠을 텐데, 무섭지 않았어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계셔서 용기가 났어요. 그 따뜻함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양춘자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준혁이 양춘자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셨는데, 그 덕분에 의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의사가 됐구나. 양춘자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착한 아이였는데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준혁은 양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기억하세요? 그 겨울밤, 저를 안아주셨던 그 아이예요. 양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기억났습니다. 그럼 이제 준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양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양춘자가 의식을 회복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양춘자를 일반 병동이 아닌 특실로 옮겼습니다. 넓고 쾌적한 1인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정원이 보였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양춘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특실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이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부원장이 직접 무연고 환자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에 놀라워했지만 준혁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양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원장이 직접 환자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제조하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원장님,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준혁은 양춘자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도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양춘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0년 넘게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준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가족이니까요. 양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복지사 하동길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부원장님, 보호자 등록 서류 가져왔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춘자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절차였습니다.
의료진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준혁의 결정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젊은 간호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부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병원이 자랑스러워요.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양춘자를 위해 영양사와 상담했습니다. 환자분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영양 보충에 신경 써 주세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겼습니다. 부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동 수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저희도 양춘자 할머니 잘 돌봐드릴게요. 병원 전체가 양춘자를 돌보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양춘자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양춘자가 여전히 미안해했습니다. 준혁은 양춘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준혁은 매일 아침 해진 때마다 양춘자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컨디션은 어떤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양춘자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준혁과 양춘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부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병원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원무과 직원이 준혁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원장님, 양춘자 씨 치료비와 입원비 모두 처리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양춘자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돌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양춘자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시간, 준혁은 양춘자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들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기가 참 좋네요. 양춘자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걸어서 산책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이 격려했습니다. 체력도 많이 돌아왔고 회복도 빨라요. 양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양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줄은. 준혁은 양춘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복지사 하동길도 자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양춘자 씨,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양춘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원장님이 정말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동길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혁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양춘자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준혁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이 양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거니까요. 양춘자는 고마운 마음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8챕터.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양춘자를 위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서 양춘자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단층집이었습니다. 양춘자는 그곳에서 꽃과 채소를 기르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찾은 진짜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고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늘 장봐온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양춘자와 함께 요리를 하고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이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양춘자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어떠세요? 제가 배워온 레시피가 있어요. 준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양춘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 준혁은 마치 진짜 손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양춘자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준혁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손을 보시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양춘자가 뿌듯해하며 웃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밥 해줄 때 생각이 나네요. 식사 후에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양춘자는 준혁에게 어린이집에서 지냈던 추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정말 순수했어요. 양춘자가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준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양춘자의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몇 주 더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복지사 하동길이었습니다. 부원장님, 지금 시간 되세요? 양춘자 씨와 관련해서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준혁이 궁금해했습니다. 하동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 한 여성분이 오셨는데 양춘자 씨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이요? 양춘자에게 혈육이 남아있다는 것인가요? 20년간 혼자였던 양춘자에게 진짜 가족이 나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양춘자 씨의 여동생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20년 넘게 언니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하동길이 설명했습니다. 상황상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혁은 즉시 양춘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복지센터에 함께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양춘자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준혁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양춘자를 보는 순간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춘자는 그 여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 춘이야. 언니 동생. 여성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언니, 나야 춘이. 기억 안 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양춘자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춘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여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춘이가 양춘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언니 맞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두 자매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양춘자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왜 미안해해. 춘이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경찰서도 가고 방송국도 가고 정말 많이 찾았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키웠는데 계속 언니 생각뿐이었어. 춘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고모 이야기 많이 해줬어. 양춘자는 동생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일, 길거리에서 보낸 세월들. 춘이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들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언니. 춘이가 위로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언니, 이분은 누구야? 춘이가 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양춘자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도와줬던 아이인데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준혁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혁입니다. 춘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언니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몇 주 후, 준혁의 집 벽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 덮인 그날 밤, 어린 자신을 감싸주던 양춘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여동생과 함께 가족이 되어 환하게 웃고 있는 양춘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